서울, 6월의 늦은 오후였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건축설계사무소, 즈음의 회의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마흔을 앞둔 수석 건축가 서지환은 도면 위에 펼쳐진 신축, 미술관의 조감도를 응시한 채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받아 적고 있었다. 곡선을 살린 외벽, 자연광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천장, 도심 한복판에서도 숲을 걷는 듯한 동선. 그는 이 바닥에서 15년을 버텨온 사람다운 침착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환의 손끝에서 태어난 건물들은 언제나 정직했다. 군더더기 없이 뻗은 선, 불필요한 장식을 걷어낸 여백. 사람들은 그의 도면을 보고 절제된 아름다움이라 평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감각인지 굳이 밝히지 않았다. 오래전 그는 붓을 쥔 손으로 먹을 갈던 아이였다. 지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회의가 끝난 것은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였다. 지환이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쥔 순간 화면 가득 든 부재중 전화 알림에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22통. 발신자는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문정혜.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서해방, 설묵서해원의 오랜 제자이자 살림을 거들어온 이였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 없는 사람이었다. 명절에도, 아버지의 생신에도 그녀는 그저 안부를 전하는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예의를 지켰을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2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었다. 지환은 회의실 구석 창가로 걸어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지환아 맞지? 문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차분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한 다급함만 남아 있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오늘 아침에 서해방에서 붓을 든 채로 지금 원주 의료원에 계신데 의사가 그러는데 상태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전화기를 쥔 지환의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야는 순간 아득해져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아버지. 그 2 글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지환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9년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세월이. 명절이면 짧은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고 아버지의 생신이면 계좌로 용돈을 붙였다. 그것이 지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였고 동시에 그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거리였다. 사무소를 나서며 그는 대표에게 짧게 사정을 전했다. 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지환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다. 내비게이션에 원주 의료원을 입력하자 예상 소요 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떴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도시의 빌딩 숲이 서서히 낮은 산등성이로 바뀌어가는 동안 지환의 머릿속에는 오래도록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미르제, 강원도 산자락에 안긴 작은 읍이었다. 겨울이면 눈이 유난히 깊게 쌓이고 여름이면 계곡물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싸던 곳. 그곳에 아버지의 서해방, 설묵서해원이 있었다. 먹빛으로 물든 창호지, 벽면 가득 걸린 아버지의 글씨들, 그리고 코끝을 스치던 송현묵 특유의 향. 어린 시절의 지환에게 그 방은 세상의 전부였다. 아버지 서인호는 그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고
어린 아들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치며 말했었다. 글씨는 마음을 닮는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획도 흔들린다고. 그러나 지환의 기억 속 그 방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만큼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 강미선. 지환이 8살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욱 서해방에만 틀어박혔고 어린 지환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붓을 놓지 못하는지, 왜 그토록 완고하게 아들에게마저 그 길을 강요했는지 지환은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지환은 라디오를 켰다가 이내 꺼버렸다. 고요한 차 안에서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19년 만에 돌아가는 그 방에서 자신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원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표지판이 하나둘 지나갈 때마다 지환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해둔 감정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미움이었는지, 그리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 모두였는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웠을 때 지환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벤치에 앉았다. 손끝이 시렸다. 6월의 밤바람은 아직 서늘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문정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쯤이야? 휴게소예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졸중이라는데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고비는 넘겼대. 그런데 오른쪽 몸에 마비가 좀 왔고 말씀도 어눌하셔. 그래도 지환이 너 온다니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 그 말에 지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유난히 오래 혀끝에 남았다. 문정혜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참, 지환아, 하나 더 알아둘 게 있는데. 서해방 자리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어. 마을 전체가 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이번 가을까지 철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더라고.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셨을 거야. 지환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그 작은 방마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그동안 그 방의 존재조차 애써 잊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이 사라진다는 소식 앞에서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차에 오른 지환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피곤에 절어있는 그러나 낯익은 얼굴.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해방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소년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 보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저어 상념을 떨쳐내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차가 다시 고속도로에 오르자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산줄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지환은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오직 엔진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달렸다. 원주 의료원까지 남은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이 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늦지 않았기를.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를.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19년 전 서해방 마당에서 아버지를 향해 내뱉었던 마지막 말. 그날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지환은 여전히 가슴이 아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침묵의 끝에서 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로 의료원이 가까워질수록 지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낯선 도시의 불빛 사이로 커다란 응급실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숨을 크게 한 번 내쉰 뒤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응급실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19년 전 그 방을 떠나던 날의 걸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러나 방향은 정반대였다. 그날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걸음이었다면 오늘은 마침내 돌아서서 다가가는 걸음이었다. 미르제는 사계절 내내 산 그림자가 마을을 감싸는 작은 읍이었다. 그 읍의 가장 오래된 골목 끝자락에 설묵서해원이라는 나무 현판을 단 낮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지환의 아버지 서인호가 28의 나이에 문을 연 서해방이었다. 처음에는 방 한 칸짜리 작은 공부방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마을 아이들의 붓글씨를 가르치는 곳으로 나아가 인근 지역에서도 이름난 서해원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지환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였다. 어머니 강미선은 이웃 마을 초등학교의 음악 교사였다. 두 사람은 마을 문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서인호가 붓으로 써 내려간 시구 옆에서 미선이 그 시에 가락을 붙여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고. 어린 지환은 아버지에게서 몇 번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지환의 기억 속 가장 오래된 풍경은 서해방 안쪽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풍금을 치고 그 소리에 맞추어 아버지가 붓을 놀리던 장면이었다. 먹향과 풍금 소리가 뒤섞이던 그 방은 어린 지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곳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벼루의 물을 따르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의 노랫가락에 맞추어 첫 획을 긋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은 지환이 8살 되던 겨울 갑작스레 끝을 맞았다. 어머니 미선이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발인 날 아침 지환은 서해방 마루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 서인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풍금은 곧 방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고 다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는 더욱더 오랜 시간을 붓 앞에 앉아 보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아버지는 이미 서해방에 나가 있었고 밤이 깊어도 그 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어린 지환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말없이 먹을 갈고 말없이 종이를 펼치고 말없이 획을 긋는 뒷모습을. 지환이 10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본격적으로 붓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놀이처럼 즐거웠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획을 긋고 잘 쓴 글자에는 아버지의 드문 미소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간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지환의 글씨 하나하나에 엄격했다. 획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시 쓰게 했고 마음이 흐트러진 날에는 붓을 아예 쥐지 못하게 했다. 글씨는 마음을 닮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획도 흔들리는 법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어린 지환에게 그 말은 어렵고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또래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지환은 서해방 마루에 꿇어앉아 몇 시간이고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써야 했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방식이 자신을 조금씩 옥죄어 오는 것 또한 느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환을 두고 서해온 도련님이라 불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해가가 될 아이라는 뜻이었다. 지환은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길을 걷는 것이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점점 말이 없어진 아버지에게서 단 한마디의 칭찬이라도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버지 서인호는 좀처럼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지환이 아무리 정성껏 획을 그어도 아버지는 늘 부족한 부분을 먼저 짚어냈다. 그것이 더 나은 글씨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환도 훗날에는 이해하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그에게는 그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만 남았다. 밤이면 지환은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서해방을 바라보곤 했다. 그 불빛 아래 아버지는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일까? 어린 지환은 몇 번이고 몰래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지환이 알아볼 수 없는 낯선 글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환은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자라났다. 그저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쓰는 글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그 낯선 글귀에 얽힌 비밀을 지환이 알아챈 것은 12살 되던 해의 어느 봄밤이었다. 잠에서 깬 지환이 물을 마셔 마당을 가로지르던 길에 서해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같은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앉아 어깨를 가늘게 떨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완성된 종이를 아버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지환은 그것이 무엇인지 차마 묻지 못한 채 발소리를 죽여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그런 밤은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유독 6월의 어느 날이면 아버지는 밤늦도록 서해방에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있었다. 지환은 그날이 어머니의 생일이라는 것을 한참 뒤에야 어렴풋이 짐작했다. 아버지 서인호는 그날 이후로도 한 번도 그 서랍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지환 역시 감히 묻지 못했다. 부자 사이에는 언제부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암묵적인 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움을 사귀고 있었다. 지환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마을 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도시 견학 안내문을 손에 쥐고 서울에 다녀온 뒤로 지환의 눈에는 미르제의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높이 솟은 빌딩, 유리로 반짝이는 건물들, 그 사이를 채운 사람들의 활기. 그는 처음으로 붓과 벼루가 아닌 다른 세계의 마음을 빼앗겼다. 미술 시간, 지환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도시 스케치 과제에서 유독 뛰어난 공간 감각을 지녔다는 평을 들었다. 선생님은 지환에게 건축이라는 분야를 처음 이야기해 주었다. 선과 면으로 공간을 짓는 일, 사람들이 살아갈 곳을 설계하는 일. 그 말은 지환의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로 지환은 방과 후면 도서관에 남아 건축 관련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서해방에서 붓을 쥐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붓을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는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종종 지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붓을 쥐던 굳은 살 대신 어느새 연필과 자를 쥐는 습관이 밴 손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서운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지환 또한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한 뒤였고 그 길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온 먹빛의 세계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 무렵 지환은 종종 서해방 앞을 지나며
아버지가 붓을 잡은 뒷모습을 훔쳐보곤 했다. 아버지의 등은 언제나 곧았다. 어떤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그 꼿꼿함이 지환에게는 존경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처럼 한자리에 붙박여 살고 싶지 않았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 무렵 지환은 종종 마을 어귀 개울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오래된 정자와 다리, 마을 회관의 지붕선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림 속 건물들은 실제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곤 했다. 그 시간이야말로 지환에게는 서해방에서 느낄 수 없었던 온전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 해방감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스케치북을 늘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다. 세월이 흘러 지환이 중학생이 될 무렵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다른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해방의 좁은 벽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머지않아 아버지와의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환은 미술반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건축 관련 진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담임 교사의 추천으로 서울의 건축 특기자 전형 설명회에 다녀온 날,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해방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손에 쥔 설명회 안내 책자를 아버지에게 내밀며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았다. 서울의 예술고등학교로 전학해 건축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싶다는 계획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건축이라니. 너는 이 서해원을 이어받을 아이다.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이 좁은 방 안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글씨를 쓰면서 늙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지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오해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지환을 바라보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이 서해원은 그저 글씨를 쓰는 곳이 아니다. 내 어미와. 아버지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무언가 더 하려던 말을 스스로 삼켜버리는 듯했다. 지환은 그 침묵이 답답했다. 늘 그랬다. 아버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아꼈고 그 아낀 말들은 고스란히 지환의 몫으로 남아 오해와 서운함으로 쌓여갔다. 어머니가 뭐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하다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 방에 매달리는지, 왜 저한테까지 이 길을 강요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건 강요가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다. 내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러셨듯이 저는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요. 지환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격앙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탓이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노여움보다 짙은 상처가 어려 있었으나 지환은 그때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 알겠다.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으마.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아두어라. 이 방을 떠나는 순간 너는 이 방과 함께 나눠온 모든 것을 등지는 것이다. 그 말은 지환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등지는 게 아니라 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지환은 서해방 한쪽에 놓인 자신의 붓을 집어들었다. 오랫동안 손에 익어온 붓이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충동적으로 손목에 힘을 주어 붓대를 꺾어버렸다. 딱 하는 마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에 문 밖에서 서성이던 아버지의 발소리가 멈췄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는 부러진 붓과 아들의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밥상을 마주해도 침묵만이 흘렀고 서해방의 불빛은 여전히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지만 지환은 더 이상 그 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지환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고 서해방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하는 날이면 그는 여전히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서해방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밤마다 지환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자라나는 기묘한 감정이었다. 한 번은 지환이 밤늦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마당 한편에서 부러진 붓을 조심스레 주워든 아버지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었다. 서인호는 부러진 붓대를 한참 동안 매만지더니 헝겊에 정성스레 싸서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지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홧김에 부러뜨린 붓조차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담아두었지만 끝내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문정혜가 그 무렵부터 서해방의 살림을 거들기 시작한 것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의 걱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원래 서해원의 오랜 수강생이었는데 지환과 아버지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안타깝게 여겨 종종 밥을 지어 나르곤 했다. 그녀는 지환에게 몇 번이고 넌지시 말을 건넸다. 아버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야. 다만 표현이 서투신 것뿐이지. 너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 아버님한테는 너밖에 안 남으셨거든. 그러나 그때의 지환에게 그런 말들은 그저 어른들의 위로로만 들릴 뿐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유년의 무게, 붓 앞에 꿇어앉아 보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색한 칭찬 앞에서 느꼈던 갈증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채였다. 오히려 그는 그 시절의 자신을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더욱더 건축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몰두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봄, 지환은 결국 서울의 이모 댁에 머물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짐을 꾸리던 전날 밤, 지환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짐을 꾸렸다. 옷가지와 책들을 상자에 담으며 그는 문득 벽에 걸린 낡은 붓글씨 액자를 바라보았다. 초등학교 시절 처음 완성했던 자신의 글씨였다. 그는 그것을 떼어 가져갈지 말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대로 벽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것이 이 집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남기는 자신의 흔적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짐을 꾸리던 날 아침,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아들을 배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사도 포옹도 오가지 않았다. 지환이 버스에 오르기 직전 아버지가 짧게 한마디를 건넸다. 밥은 거르지 말고 다녀라. 지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등지고 떠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버스가 고갯길을 넘어갈 때까지 지환은 뒷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의 형체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윽고 산모퉁이에 가려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지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애써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서울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등 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렇게 지환은 미르제를 떠났다. 이후로 그는 명절마다 짧게 얼굴을 비추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방문의 간격도 점점 길어졌다. 대학 입학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그마저도 명절 당일치기 방문이 전부였다. 지환이 30 되던 해의 추석, 마지막이 되어버린 그 방문에서도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부딪히고 말았다. 지환이 독립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지환에게 언제쯤 안정적인 자리를 잡을 것이냐고, 이제라도 서해원으로 돌아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오랜만에 다시 꺼내진 그 질문에 지환은 참아왔던 감정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저 내가 힘들어 보여서 하는 말이다. 힘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제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시죠. 말다툼은 짧았지만 날카로웠다. 지환은 그날 저녁짐을 챙겨 예정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갔다. 버스에 오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이토록 긴 세월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환이 30 되던 해의 어느 명절,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는 다시는 미르제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 다짐은 19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지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단했다. 이모 댁에 얹혀 살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던 시절, 그는 낯선 도시의 속도에 적응하느라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잠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후회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서해방을 등지고 떠나온 대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살이 초기, 지환은 낯선 도시의 언어부터 새로 배워야 했다. 미르제에서는 누구나 서로의 사정을 알고 지냈지만 서울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곳이었다. 처음 몇 달은 그 익명성이 오히려 지환에게 위안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서해원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붓을 쥐어보라 권하지 않았다.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새로운 이름표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면 지환은 종종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서해방의 익숙한 나무 냄새를 그리워했다. 그는 그 그리움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떠나온 결정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제도판을 펼쳤다. 밤을 새워 스케치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움도 잦아들었다. 건축학과에 합격한 날, 지환은 이모 댁 마루에 걸터앉아 합격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문득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마음을 눌러버렸다. 대신 그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건축학과 합격했습니다.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도착했다. 고생했다. 단 4글자였다. 지환은 그 짧은 답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대학 시절 지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다. 설계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방학이면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를 익혔다. 그의 도면에는 유독 여백의 미가 살아있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교수들은 그 절제된 감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지환은 굳이 그 뿌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손끝에는 오랜 세월 붓을 쥐며 익힌 균형 감각이 배어 있었다. 졸업 후 지환은 국내 유수의 건축사무소에 입사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독립하여 자신의 이름을 건 작업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35 무렵에는 도심 속 미술관 설계로 신진 건축가상을 받으며 업계의 이름을 알렸다. 그의 커리어는 순탄하게 그러나 치열한 노력 위에서 쌓여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력의 이면에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소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지환은 자신의 성취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려도 방송에 짧게 소개가 되어도 그는 그 소식을 미르제로 전하지 않았다. 30 되던 해의 명절, 사소한 말다툼 끝에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그 침묵을 그는 고집스레 지켜왔다. 아버지 또한 먼저 연락을 해오는 법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정회를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안부와 명절이면 오가는 짧은 문자 몇 줄만이 유일한 달이었다. 그러나 지환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서인호는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로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환의 소식을 좇고 있었다. 마을 이장의 아들이 서울에서 신문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서인호는 종종 그에게 부탁해 건축 관련 기사들을 오려받았다. 지환의 이름이 실린 작은 인터뷰 기사, 수상 소식을 전하는 짧은 단신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서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문정에는 몇 번인가 그 서랍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함께 매년 6월이면 새로 채워지는 편지 봉투들이 그 안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했지만 서인호에게 먼저 묻지는 않았다. 그저 그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그런 방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헤아릴 뿐이었다. 서인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유독 신중했다. 그는 몇 번이고 초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뒤에야 비로소 편지지를 서랍에 넣었다. 문정에는 그런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차마 말릴 수도 그렇다고 부추길 수도 없어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다. 어느 해인가는 서인호가 편지를 쓰다 말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날 그는 결국 편지를 완성하지 못한 채 빈 봉투만 서랍에 넣어두었다. 한 번은 문정혜가 조심스레 서인호에게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선생님, 지환이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인호는 붓을 놀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이제 제 길을 잘 가고 있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자존심도 그리고 아들을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도 함께 섞여 있었다. 서인호는 아들의 삶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다. 19년 전 마당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이후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그러나 그 기다림이 이토록 길어질 줄은 그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지환이 37 되던 해, 그가 설계한 지방 소도시의 도서관이 국제건축상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이 열리던 날, 지환은 단상에 올라 짧은 소감을 전하며 문득 객석을 둘러보았다. 축하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감을 마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지환은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그의 손가락이 결국 화면 위에서 멈춰섰다. 그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축하 전화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아무 연락이 없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이 모순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홀로 자축의 술 한 잔을 따랐다. 그 잔에는 기쁨보다 쓸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지환의 휴대전화에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문정혜가 보낸 것이었다. 어제 시상식 얘기, 마을 이장님 아들한테 전해 들었대. 아버님이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시더라. 지환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직접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결국 아무 말도 적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로도 지환은 여전히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인지 혹은 오래된 습관 때문인지 그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매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냈고 아버지의 생신이면 계좌로 용돈을 붙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접촉이었다. 그 어색한 균형은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견고하게 굳어져 갔다. 그 무렵 서인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서예방의 문을 열었다. 나이가 들며 손끝의 힘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붓을 잡았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서예원을 찾는 아이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그 방은 단순한 생업의 공간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문정혜는 그런 서인호의 곁을 오래도록 지켰다. 그녀는 매년 6월이 다가올 때마다 서인호의 낯빛이 유독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차 한 잔을 내어놓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위로의 방식이 있었다. 그렇게 부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안으로 삼킨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지환은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건축물들을 세워 올렸고 서인호는 미르제의 작은 서예방에서 해마다 아들을 향한 편지를 써 내려갔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지리적인 거리에 불과했지만 실은 서로가 감히 건너지 못한 마음의 강이었다. 그리고 그 강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금도 메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원주 의료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새벽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지환이 도착했을 때 문정혜는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임기척에 눈을 뜨더니 지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환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환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곧장 물었다. 아버지는요? 조금 전에 담당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고비는 넘겼는데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한대. 지금은 잠들어 계셔. 문정혜는 지환을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이끌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침상 위. 온갖관과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환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꼿꼿한 자세로 붓을 잡던 형형한 눈빛의 사내였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이는 1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왜소해진 노인이었다. 들어가 볼래? 문정혜의 물음에 지환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소독된 가운을 걸친 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섰다. 중환자실 특유의 서늘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지환의 코끝을 스쳤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낮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 속에서
지환은 자신이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매 걸음마다 마치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어떤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침상 곁에 다가선 지환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붓을 쥐어온 손이었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끝은 먹물이 오래도록 베어든 듯 거뭇했다. 그 손 위에 링거 바늘이 꽂혀있는 모습이 낯설고도 아렸다. 지환은 조심스레 그 손을 감싸 쥐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보았지만 서인호는 미동도 없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규칙적인 기계음 뿐이었다. 지환은 한참을 그 곁에 앉아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깊게 팬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야윈 뺨. 그 얼굴 위에 세월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지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놓쳐버렸는지 실감했다. 지환은 한참을 그 곁에 앉아 19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깊게 팬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야윈 뺨. 그 얼굴 위에 세월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지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놓쳐버렸는지 실감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진 환자, 인식표를 내려다보았다. 그 위에 적힌 이름 석자, 서인호. 그토록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이름을 지환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지환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그리하여 이 늦은 재회의 순간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하루빨리 눈을 뜨고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함께였다. 병실 밖으로 나온 지환에게 문정혜는 조심스레 다른 소식을 꺼냈다. 지환아, 아까 말한 재개발 건 말인데 사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 선생님만 유일하게 버티고 계셨거든. 서혜원 자리가 상징적인 곳이라 시행사에서도 아버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쓰러지시고 나니까 시행사 쪽에서 벌써 연락이 왔어. 보호자인 너한테 대신 서류를 받고 싶다고. 지환은 문정혜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좁혔다. 서해방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낯설었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홀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하셨을까요? 지환의 물음에 문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다만 서해방 안쪽 방에 아버님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서랍이 하나 있어.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도 자세히는 못 봤어.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재개발 관련 서류들도 그렇고 서해방 짐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할 테니까.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문정혜의 말대로 지금은 무엇이든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르제로 향하기로 했다. 19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 길이었다. 문정혜는 지환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덧붙였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면 돼. 아버님도 내가 갑자기 다 알아채길 바라진 않으실 거야. 지환은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지환은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선잠 속에서
그는 오래전 서해방 마루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붓을 잡던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어린 지환의 손을 감싸 쥔 채 획을 그어주고 있었다. 잠에서 깬 지환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새 병실을 지킨 문정혜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좀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 서해방은 내가 열쇠 챙겨줄게. 아버님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지환은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문정혜가 건넨 낡은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묘하게 낯설었다. 그는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병원 로비를 나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미르제로 향하는 국도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지환은 창문을 살짝 열어 산바람을 들이마셨다. 습하고 서늘한 그 공기 속에는 오래전 그가 잊고 지냈던 고향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젖은 흙냄새와 소나무 향, 그리고 어딘가 먼 곳에서 풍겨오는 듯한 옅은 먹향까지. 지환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읍내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지환은 낯이 근 듯 낯선 풍경과 마주했다. 예전에 있던 방앗간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고 문구점이 있던 자리는 부동산 중개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골목 끝 설묵서해원으로 향하는 좁은 흙길만은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환은 차를 세우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마침내 설묵서해원의 낡은 나무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발에 글씨의 획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환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그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그 세 글자, 설묵서해원. 아버지가 28의 나이에 처음 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현판은 한자리에서 마을의 모든 계절을 지켜보아 왔을 터였다. 지환은 문득 그 오랜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며 자신이 그 세월의 절반 가까이를 이 방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열쇠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마침내 낡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렸다. 끼익! 낮은 마찰음과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당에 들어선 지환의 눈앞에 19년 전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손질이 덜 된 마당의 잡초들, 낡은 장독대, 그리고 마루 끝에 놓인 빛바랜 나무 의자까지. 시간이 이 마당에서만은 더디게 흘러온 듯했다. 지환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서해방의 문 앞에 섰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심스레 손잡이를 잡았다. 서해방 안으로 들어선 지환은 문턱을 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방 안가득한 묵향은 여전했다. 벽면에는 아버지가 써온 크고 작은 서예 작품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문방사우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이 방에서만은 멈춰 있는 듯했다. 지환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벼루와 먹, 그리고 손때 묻은 붓들이 나무 상자 안에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지환의 눈에 익은 붓 한 자루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선물 받았던 붓이었다. 붓끝은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 굳어 있었지만 붓대에는 여전히 어린 지환의 서툰 글씨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붓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가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환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붓을 든 채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었다. 지화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들어 먼지를 닦아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그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벽 한쪽에는 지환이 어린 시절 처음 쓴 글자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서투르게 눌러 쓴 종이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삐뚤빼뚤한 획, 곳곳에 번진 먹물 자국까지 그대로였다. 지환은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아버지가 이 낡고 서툰 글씨를 20년이 넘도록 벽에 걸어두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방 안쪽, 아버지가 늘 앉아 글을 쓰던 서한 앞에 다다른 지환은 문정혜가 말했던 서랍을 발견했다.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세월의 삭은 탓인지 손으로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각 봉투의 겉면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지환이 서울로 떠난 해부터 바로 작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9개의 봉투가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지환은 방 안서가에 꽂힌 오래된 서첩들도 하나씩 훑어보았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옛 명필들의 법첩과 손수 베껴 쓴 연습장들이 빼곡했다. 그중 한 권의 갈피에서 빛바랜 어린아이의 그림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지환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그림 속에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지환은 그것이 자신이 17살 무렵 그렸던 그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그 그림을 20년 넘게 서첩 갈피에 고이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지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했다. 지환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가장 오래된 봉투부터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지환에게라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봉투는 봉해진 채 한 번도 뜯긴 흔적이 없었다. 지환은 그 옆에 놓인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살펴보았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보내지 못한, 아니 보내지 않기로 한 편지들이었다. 서랍 한쪽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북도 놓여 있었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첫 장에는 그가 대학 시절 설계 공모전에서 입상했다는 짧은 대학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다음 장에는 그의 첫 직장 시절 사보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가, 그 다음에는 신진 건축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간지 단신 기사가 붙어 있었다. 스크랩북의 마지막 장에는 얼마 전 국제 건축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정갈하게 오려 붙어 있었다. 스크랩 옆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들이 여백마다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우리 지환이가 벌써 이런 상을, 이 도서관,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구나. 지환이 목소리가 인터뷰에서도 씩씩하구나. 다행이다. 지환은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신문 기사 속 활자로만 접했을 아들의 소식을 아버지는 마치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환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알리지 않았던 소식들이 이렇게 낱낱이 이 방에 모여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하지 않은 채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아버지 특유의 단정한 해서체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지환아, 오늘 신문에서 내 이름을 보았다.
미술관 설계로 상을 받았다더구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직접 전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다. 내가 이 방을 떠나던 날 나는 너에게 모진 말을 했었다. 그날의 내 말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 언젠가 내가 스스로 돌아오는 날이 오면 그때는 꼭 말해주고 싶다. 내가 걷는 길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지화는 편지를 쥔 손을 떨구었다. 눈앞이 흐려지며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말 대신 이렇게 마음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심하다고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 작은 방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리고 뒤늦게 밀려드는 그리움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채웠다. 방 안에는 오직 그의 낮은 흐느낌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화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매로 눈가를 닦고 흐트러진 편지들을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지화는 눈물을 닦으며 나머지 편지들을 순서대로 펼쳐보기 시작했다. 19통의 편지 속에는 그가 미르제를 떠난 뒤 겪어왔을 아버지의 모든 계절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한 해의 걱정,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벅찬 마음, 그리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했던 해의 쓸쓸함까지. 편지의 문장들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무게는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지화는 편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아버지를 바라보아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그저 완고하고 무뚝뚝한 사람으로만 기억해왔다. 그러나 편지 속 아버지는 아들의 사소한 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이고 아들의 성취 앞에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여린 사람이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지화는 방바닥에 편지들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것들이 그려내는 지난 19년의 궤적을 가만히 눈으로 좇았다. 자신이 서울에서 하나씩 쌓아온 성취의 계절들과 아버지가 이 방에서 홀로 견뎌온 그리움의 계절들이 정확히 포개어졌다. 두 사람은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서도 어쩌면 매 순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은 곳, 다른 봉투들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가 지환의 눈에 들어왔다. 봉투는 나머지 것들보다 훨씬 빛이 발해 있었다. 겉면에는 다른 필체로 이노 씨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다. 둥글고 부드러운 필체, 어딘가 낯익은 그 글씨체를 지환은 한참 만에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다. 20년도 더 된 편지지는 손끝이 스칠 때마다 바스러질 듯 얇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어머니의 필체를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기 시작했다. 이노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듣고 온 날 밤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신에게 못다 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 지환이가 아직 어려서 나는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려 합니다. 지환이에게 붓을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길을 가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붓 앞에 앉아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처음 청혼하던 날,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흐트러진 마음으로는 바른 획을 그을 수 없다고. 나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지환이도 그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노 씨, 부디 이 부탁이 그 아이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붓을 가르치되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나는 그 아이가 무엇이 되든 그저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 없이도 부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이 붓을 놓지 않는 한 나는 늘 그 방 안에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문화제의 봄날처럼 당신의 글씨 옆에서 나는 늘 노래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환이에게는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을 남기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부디 두 사람 서로를 놓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노 씨. 그리고 우리 지환이도. 지환은 편지지를 내려놓고 창밖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방에서 홀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그 밤을 떠올려 보았다. 8살 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39이 된 지금에서야 지환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듯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의 앞날을 걱정했고 동시에 남겨질 남편의 슬픔을 염려했다. 그 마음이 편지 곳곳에 촘촘히 배어 있었다. 지환은 문득 자신이 건축가로 살아오며 늘 강조해온 여백의 미라는 감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타고난 감각이라 평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 붓끝으로 익힌 균형, 그리고 그 균형 뒤에 숨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아버지의 길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환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유독 6월이면 밤늦도록 서해방에 홀로 앉아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이 어머니의 생일이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짐작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어쩌면 그날은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그렇게 홀로 아내와의 약속을 되새기며 붓을 잡아왔던 것이다. 편지의 끝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함께 지환이 태어난 날짜와 세례명처럼 붙여준 아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지환은 편지를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완고하게 자신에게 붓을 가르치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가업의 대물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지켜내려 했던 약속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지환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분명히 당부했었다. 그 부탁이 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 경계를 어느 순간부터 놓쳐버렸던 것이다. 완고함으로 비쳤던 아버지의 태도는 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었다. 지환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어왔던 원망과
서운함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해였고 동시에 뒤늦은 회한이었다. 그는 자신이 19년 동안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왜 그렇게까지 붓을 놓지 못하시느냐고 진심으로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아버지의 엄격함을 강요로만 해석해 왔었다. 그는 문득 12살 되던 해의 그 봄밤을 다시 떠올렸다. 문틈으로 훔쳐보았던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 그때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어쩌면 두 사람의 19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화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지화는 서랍 옆에 놓인 낡은 손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것으로 보이는 작의 손거울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살펴보았다. 거울 뒷면에는 세월에 흐려진 꽃무늬가 아로새겨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오랜 손길에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다. 아버지가 이 거울마저 이토록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지화는 다시 한번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거울을 조심스레 편지들과 함께 챙겨 넣었다. 거울과 함께 놓여있던 작은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머리핀, 몇 개와 빛바랜 손수건도 함께 담겨 있었다. 지화는 그 손수건을 펼쳐보았다. 가장자리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어머니가 직접 놓은 수인 듯했다. 지화는 그 손수건을 코끝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안에는 여전히 옅은 옛 향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방 안에 어둠이 짙어질 무렵 지화는 서랍 맨 아래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붓 한 자루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언젠가 지환이가 다시 이 방에 돌아오는 날, 이 붓을 전해주고 싶다. 이 붓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이 붓으로 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글을 써왔다. 이제는 내가 이 붓으로 너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란다. 지화는 그 작은 붓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마치 오래전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처음 붓을 쥐던 그날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붓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곱씹었다. 아버지의 완고함 뒤에 숨겨져 있던 여린 마음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다. 붓끝에 남은 마른 먹의 흔적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지화는 문득 이 붓이 지나온 세월을 상상해 보았다. 어머니가 이 붓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던 젊은 날의 순간부터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붓으로 마음을 다잡아온 아버지의 무수한 밤들까지 작은 붓 한 자루에 이토록 깊은 세월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경이롭게 다가왔다. 방 안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짙어져 있었다. 지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해방의 창을 활짝 열었다.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도록 갇혀있던 묵향을 바깥으로 실어 날랐다. 그는 편지들과 스크랩북, 그리고 작은 붓을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 방의 모든 것을 이제는 병원으로 아버지의 곁으로 가져가야 할 시간이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지화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서해방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낡은 현판의 글씨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 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는 붓을 가슴에 품은 채 병원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지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문정혜가 복도에서 그를 반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쳐 있었다. 지환아, 아버님 방금 잠깐 눈을 뜨셨어.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하시더라. 지금 들어가 봐. 지환은 가방 속 편지 뭉치를 손에 꽉 쥔 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서인호는 여전히 여러 관에 둘러싸인 채였지만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며 서서히 뜨이고 있었다. 흐릿한 시선이 몇 번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지환의 얼굴에 가닿았다. 지환아, 쉰 목소리였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분명 아들의 이름이었다. 지환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9년 전 마당에서 등을 돌리던 그날의 자신과 지금 이 침상 곁에 앉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아버지. 그는 마침내 그 이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꺼내어 불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무릎을 꿇듯 침상 곁에 바짝 다가 앉았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마주 잡은 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저 왔어요. 아버지. 지환이 왔어요. 서인호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어렸다. 그는 힘겹게 입을 움직였다. 미안하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지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지환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저 오늘 서예방에 다녀왔어요. 서랍 속에 있는 것들 다 봤어요. 서인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지환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아버지의 눈앞에 조심스레 펼쳐 보였다. 이 편지들 저한테 전하지 않으셨던 이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긴 편지도 읽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붓을 놓지 못하셨는지, 왜 저한테까지 그 길을 걷게 하려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서인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힘겹게 지환의 손을 마주 쥐었다. 내 어미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짐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내가 떠나던 날 나는 널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지환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힘주어 감싸 쥐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한 번도 먼저 연락드리지 않았고요. 저도 아버지만큼이나 그 19년을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서인호는 고개를 힘겹게 저었다. 아니다. 너는 내 길을 잘 찾아갔어. 신문에서, 방송에서 내 이름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다만 그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을 뿐이야. 지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19년 동안 그가 마음속에서 키워온 원망의 자리에 이제는 다른 감정이 조용히 들어차고 있었다. 그것은 뒤늦게 찾아온 그러나 결코 늦지 않은 이해였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붓을 꺼내 아버지의 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 붓, 서랍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메모에 적어두셨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주신다고요. 서인호의 눈빛이 붓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득한 기억 속을 더듬는 듯했다. 그 붓, 내 어미가 우리 결혼 예물로 준 거였다. 서예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면서. 지환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 작은 붓 한 자루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마음의 증표였다. 서인호는 붓을 어루만지듯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그 붓은 내 것이다. 내 어미도 그러길 바랐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채 앉아 있었다. 병실 안에는 오직 기계음과 두 사람의 낮은 숨소리만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19년 전의 무겁고 서먹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그리움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만들어낸 따뜻하고 충만한 침묵이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 위에 옅은 금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서인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서해방은 재개발 서류의 도장을 안 찍었다. 시행사에서 하도 찾아오길래 나는 그저 그 방 하나만은 지키고 싶었어. 내 어미와의 약속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뜻을 되새겼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시행사 쪽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 방 그냥 없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에 서인호의 눈빛이 옅게 밝아졌다. 그는 지환의 손을 다시 한번 힘주어 주려 했지만 손끝에는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미약한 힘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다. 아쉬움이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스쳤지만 그 아쉬움은 더 이상 서먹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이제 막 되찾은 서로의 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리움이었다. 지화는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쥐며 말했다. 아버지, 저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서해방, 제가 지킬게요. 재개발이든 뭐든 아버지랑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 방, 제가 어떻게든 지켜볼게요. 서인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환을 향해 왼손을 들어 보였다. 지환은 그 손을 다시 한번 마주 잡은 뒤 병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온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문정혜가 지환의 얼굴을 보고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두 분이 좀 편해지신 것 같네. 지환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너무 오래 미뤄왔던 것 같아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금이라도 왔으니 됐어. 아버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순간이었으니까. 지환은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병원 로비의 불빛 사이로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붓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마음속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대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분간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로 업무를 병행하며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다.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천천히 다녀와. 지금 회사 일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지환은 그 짧은 답장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곱씹었다. 19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오랜 그리움과 사랑. 그는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환은 병원 근처 숙소로 향하는 대신 다시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다. 문정혜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여기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요. 문정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 한 장을 지환에게 건넸다. 지환은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19년 만에 되찾은 그 얼굴을 그는 단 하루도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서인호는 일반 병실을 거쳐 재활병동으로 옮겨졌다.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는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말투도 처음보다 한결 또렷해졌다. 지환은 그 사이 서울과 미르제를 오가며 회사 일과 병간호를 병행했다. 동료들은 갑작스레 바빠진 그를 의아해했지만 지환은 굳이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묵묵히 두 가지 삶을 오갔다. 병간호를 하는 동안 지환은 매일 밤 회사 업무를 마친 뒤에도 화상통화로 재활병동의 아버지와 짧게나마 안부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침묵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서인호는 어눌한 발음으로도 그날의 재활훈련 이야기를, 지환은 서울에서의 사소한 일상을 서로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19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 뒤늦게나마 조금씩 두 사람 사이를 채워가고 있었다. 그동안 지환은 시행사 관계자들을 몇 차례 만나 설묵서해온 부지를 재개발 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시행사도 지환이 직접 설계한 대안, 즉 서해방을 관광단지, 내 문화체험 공간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자 조금씩 마음을 돌렸다. 건축가로서의 그의 경력과 설득력 있는 제안서는 결국 시행사로부터 서해안 부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데 동의를 얻어냈다.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행사 측은 처음에는 상업적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절했다. 지환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서해방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방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는 이 관광단지 전체의 진정성을 더해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시행사 측도 마음을 움직였다. 지환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 서해방 그대로 지키기로 했어요. 대신 관광단지 안에서 사람들이 붓글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쓰일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딴 문화 공간으로요. 재활병동 침상에 걸터 앉아 있던 서인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다시 옅은 눈물이 맺혔다.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제가 직접 설계도 도와드릴게요. 원래 모습은 최대한 그대로 살리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보강해서요. 서인호는 지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그 손끝에서 고스란히 전해졌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서인호의 상태는 짧은 외출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었다. 지환은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아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우고 오랜만에 설묵서해원을 찾았다. 여름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지환은 문정혜와 함께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조심스레 마당을 가로질러 서해방 앞에 이르렀다. 휠체어가 마당에 들어서자 오랫동안 서해원을 드나들던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있었다. 그들은 서인호의 손을 잡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한 어르신이 지환을 향해 말했다. 자네가 지환이구먼. 어릴 때 보고 처음이지. 어이구, 훤칠하게도 컸네. 선생님이 자네 얘기
뒤로는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 지화는 그 말에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서해방 안으로 들어선 서인호는 오랜만에 마주한 낯익은 풍경에 눈시울을 붉혔다. 지화는 미리 준비해둔 서한 앞에 아버지의 휠체어를 가져다 놓고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먹이 벼루에 갈리는 소리가 방 안에 나지막이 울렸다. 그 소리는 지환이 어린 시절 무수히 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소리였다. 아버지, 저랑 같이 한 글자만 써주세요. 지환은 아버지의 왼손에 붓을 쥐어들였다. 서인호는 여전히 힘이 온전치 않은 손으로 그러나 정성을 다해 붓끝을 화선지 위에 올렸다. 지환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화선지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하나의 붓을 함께 쥐고 있는 그 장면은 그녀가 지난 20년 가까이 이 방을 지켜보며 가장 바라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셔터를 몇 번이고 더 눌렀다. 그녀가 찍은 사진 속에서 서인호와 지화는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인 채 화선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훗날 이 사진은 개관식 전시실 한쪽에 가장 먼저 걸리게 돼. 이 부자의 화해를 증명하는 첫 번째 기록이 된다. 그러나 그 순간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습이 훗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지지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온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붓끝이 그려낸 것은 화흐라는 한 글자였다. 화목할 화, 어우러질 화, 획 하나하나가 다소 떨리고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도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완성된 글자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틈으로 스며든 여름 바람이 화선지 끝을 살며시 흔들었고 채 마르지 않은 먹물이 은은한 빛으로 반짝였다. 이 글자 표구에서 서해방 입구에 걸어둘게요. 이제부터 이 방에 오는 사람들도 아버지랑 저처럼 화해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서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고맙다, 지환아. 이렇게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 이 붓을, 이 방을,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창밖으로 매미 울음소리가 여름 한낮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한 화선지 위의 글자는 마르지 않은 먹빛으로 반짝이며 서서히 방 안가득 은은한 향을 퍼뜨렸다. 그 향은 20여 년 전 어머니의 풍금 소리와 함께 이 방을 채웠던 그 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문정혜는 문 밖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눈물을 훔쳤다.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봐온 두 부자의 화해가 마침내 이 작은 방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지환은 휠체어를 밀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저물어가는 여름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인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저 나무, 내 어미가 심은 거다. 지환이 내가 태어난 해에. 지환은 걸음을 멈추고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는 어느새 마당의 담장을 훌쩍 넘길 만큼 크게 자라 있었다. 그는 그 나무가 자신과 함께 세월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몰랐어요. 이 나무가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이 방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연들이 참 많다.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주마. 지환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잃어버렸던 19년을 단번에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쌓아갈 새로운 시간들이 그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줄 것이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 서해방을 바라보았다. 낡은 현판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풍경은 지환이 기억하는 어떤 순간보다도 평화로웠다. 이듬해 봄, 미르제는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골목 끝 설묵 서해온 자리만은 공사장의 소음 대신 여전히 고즈넉한 정적을 지키고 있었다. 지환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고 서해방은 예전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 낡은 현판은 원형 그대로 복원되었고 그 옆에는 작은 동판 하나가 새로 걸렸다. 설묵서해온 문화체험관 서인호 선생의 뜻을 이어 서인호는 그날 재활병동에서 퇴원해 개관식에 참석했다.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랜만에 마주한 서인호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 중에는 예전 서해원에서 붓글씨를 배웠던 이제는 장성한 제자들의 얼굴도 여럿 섞여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문정혜가 분주히 손님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서인호의 곁을 지키며 동시에 개관식 준비까지 도맡아 왔다. 지환이 다가가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지환이 내가 애쓴 덕분이지. 아버님도 저렇게 웃으시는 거 얼마만인지 몰라. 지환은 문정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대신 아버지 곁 지켜주셔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요. 문정혜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다. 개관식 단상에 오른 지환은 준비해온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 방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등지고 떠나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 붓을 잡는 법을 배웠고 또 이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방은 저희 부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다. 지환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곁에 다가섰다. 서인호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어미가 오늘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모른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개관식이 끝난 뒤 지환은 서해방 안쪽에 마련된 새로운 공간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그곳에는 지환이 특별히 설계한 작은 전시실이 있었다. 전시실 벽면에는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모아온 신문, 스크랩과 지환에게 쓰지 못했던 편지들이 정갈하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도 함께였다. 서인호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망설였지만 지환의 설득에 결국 뜻을 함께했다. 아버지와 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전시실 한쪽에는 지환과 서인호가 함께 완성했던 하흐 자 작품도 표구되어 걸려 있었다. 방문객들은 그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개관식 이후 몇 주가 지나자 전시실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났다. 그 중에는 자녀와의 관계에 고민이 많던 중년의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지환은 전시실 방명록에 적힌 한 방문객의 글귀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저도 아들과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이 방을 둘러보고 나니 이번 주말에는 꼭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화는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이 작은 방이 자신들 부자의 이야기를 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화는 이후로도 서울과 미르제를 오가며 지냈다. 회사 일이 바쁠 때는 화상통화로, 시간이 날 때는 직접 내려와 아버지 곁에 머물렀다. 그는 주말이면 서예방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끝이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화는 아버지와 함께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었다. 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문정혜가 갓 우려낸 감잎차 2잔을 내어오며 평상 한편에 자리를 잡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가을 햇살을 즐기며 차를 마셨다. 서인호는 지환이 어릴 적처럼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환아,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내 어미와의 약속도 지켰고 너도 다시 곁에 있으니. 지환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건물을 짓는 일도 좋지만 이렇게 아버지랑 이 방을 지키는 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일이 됐어요. 멀리서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조성된 문화체험관에 견학을 온 아이들이 처음 붓을 쥐어보며 까르르 웃는 소리였다. 서인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들 중에서도 언젠가 자기만의 길을 찾아 이 방을 떠나는 아이가 있겠지.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아는 거니까. 지화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붓을 놓았던 것도 다시 붓을 잡은 것도 결국은 모두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문득 서인호가 지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다. 지환아, 너는 이제 후회하지 않느냐? 건축 대신 이 방을 지키기로 한 것을. 지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후회 안 해요. 아버지, 저는 건축도 계속할 거고 이 방도 지킬 거예요. 2가지 다 제 삶이니까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짓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요. 사람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 서예방처럼요. 서인호는 그 말에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해. 노을이 서서히 마당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먹빛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마당 위로 2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날 밤, 지화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서예방에 홀로 들렀다. 그는 서한 앞에 앉아 벼루에 먹을 갈고 화선지 한 장을 펼쳤다. 붓끝을 가만히 화선지 위에 올린 그는 천천히 한 글자씩 획을 그어나갔다. 완성된 글자는 귀괴. 돌아올 귀자였다. 그는 그 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 화선지를 곱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서울에 자신의 작업실 벽에 걸어둘 생각이었다.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되새기고 싶었다.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방을 챙겨든 지화는 마지막으로 서한 앞을 정리했다. 벼루를 씻어 제자리에 놓고 붓을 가지런히 거리에 걸었다. 그의 손끝에서 오래도록 익어온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 방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익숙함 속에서 자신이 다시 이 방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지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나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 방에 돌아왔던 그날과는 사뭇 달랐다.